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 이거보다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비동계 회동했다. 이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더라고요. 저도 그게 김기현 대표의 마지막 일정일 거란 몰랐고 예. 김기현 대표도 몰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흐름은 당대표 사퇴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궁금한 네. 건 계속 뭔가 요구는 있었잖아요. 당신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 그 상황에서 김장연대 한 축인 핵심 중의 핵심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본인한테 이제 뭔가들이 몰려올 텐데 본인의 거취 결정이 중요한 그 시점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 아니 뭐 부담은 느끼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일정은 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전혀 뭐라 해야 될까요? 본인의 거취에 대한 이제 압박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은 예. 저를 만난 직후에 이제 사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사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직 울산 출마 여부고 두 개잖아요. 또. 아니 고민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뭐 천천히 생각하시라. 네. 이거 뭐 어차피 대통령 돌아오시는 게 15일이고 네. 그때까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계시고 이제 돌아오실 때 독대라도 하고 이제 좀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냐 네. 이렇게 했는데 김기현 대표님도 뭐 사실 그렇게 빠른 템포로 움직일 모양새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만났는데요 공개하고 나서 30분 만에 페이스북으로 사퇴 발표한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공개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네. 제가 김기현 대표는 뭐 잘 알지만은 원래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그날 이제 저랑 헤어질 때쯤 저한테 이 대표 우리 만난 건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왜냐하면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저한테 어쨌든 네. 탈당을 만류하는 내용을 얘기하셨고 뭐 당대표 당시로까지는 당대표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뭐 아니 뭐 대표님은 잘한 건 모르겠지만은 이제 탈당하든 안 하든 간에 예. 대표님은 자리를 어느 정도 지키고 계셔야 된다. 네.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말을 했고 예.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탈당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만류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공개로 됐을 때 외부로 노출됐을 때 나는 이제 할 일 한 거다라는 말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용은 최대한 억측을 뭐 막기 위해서 제가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나가서도 그냥 그 전에 만났다 정도만 확인하고 그다음 김기현 대표가 당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얘기하셨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억측이 막 이제 막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하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저 김기현 대표 저 대표직 사퇴 여부 죄송합니다. 울산 불출마 여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경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런 언급을 김기현 대표가 했습니까? 아니요,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타이밍 아니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시부터 1시간 정도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개됐지만 이상민 의원님 보러 가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1시 정도까지가 이제 이상민 의원님 뵀을 테고 네. 그다음에 한 4시 반 요 정도에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3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만났을 당시에만 해도 나 용산에서 너무 압박이 있어서 사퇴해야 돼. 뭐 이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거취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받으시는 건 맞았죠. 왜냐면 그 네.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근데 그와 별개로 그 시점에 뭔가 고민하고 계신 단계였지 뭔가 선택하신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데요. 이 대표. 네. 김기현 전 대표가 아주 건재할 때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 만났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막기 위해서 뭔가 현 대표가 움직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당시 시점상 뭐 그런 일각의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혹시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남과의 어떤 연대 이거를 레버리지로 좀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나에겐 이런 카드도 있어요. 나 찍어내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저 용산이나 이쪽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는데. 그건 억측입니까? 김기현 대표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의 낌새가 됐으면 제가 오히려
그런 건 하지 마시라고 했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나쁜 카드는 아니잖아요. 아니 오해사기 딱 좋은 내용이고 네. 뭐 저랑 김기현 대표랑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대표 원내대표 했을 때는 서로 뭐 일도 같이 많이 했고 이런 건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가볍게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소 그런 압박이라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를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당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기현 전 대표죠.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이 예. 자연스럽지 않다. 좀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네. 마지막까지 제가 책무를 다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네. 당대표직을 계속 하고 선거 지휘할 생각이 있고 이렇다고 좀 봤는데 저랑 헤어지고 나서 한 3-4시간 만에 그런 판단하니까 저도 네.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날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당을 위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슨 뭐 억하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코지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과시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물론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썼지만은 네. 물러나시고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만 하루가 되는 동안에 그 김기현 대표를 따랐던 수많은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김기현 대표한테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한마디도 없이 다들 숨죽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중진들은 비대위원장 누구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을 싸우고 있거나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게 너무 비정해지면 안 되는 게 김기현 대표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이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김기현 대표 옹위한다고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이런 게 기사 났었거든요. 뭐 그랬죠. 그러더니만 이제 고작 이제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 바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옹위하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용산 눈치만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당의 위기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 잘못한 것보다는요. 네. 저런 식으로 조변석계라고 하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한 사람들. 네. 이게 당의 의원들의 주류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여당 대표가 2명 다 지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예.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2명의 대표는 네. 대선 때 당을 승리로 이끌었던 네. 투톱이고요. 예. 혹시 본인이 밀려나는 과정이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 오버랩돼서 좀 동병상련 이런 거 좀 느낍니까? 저는 더 과격했죠. 저 쫓아낸다고 난리 날 땐 더 다이나믹했는데 예. 적어도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제도 썼지만 제가 대표할 때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하셨고 사실 제가 밖에서 일을 이렇게 막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은 그 승리의 경험과 승리의 과정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전부 다 대표를 하다가 이제 물러났다는 거는 예. 이제는 승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할 거거든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직을 좀 물러나가 됐을 때 그 네. 얘기 많이 하긴 했어요. 인터뷰에서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다 이끌었는데 밀어냈다. 자,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대표 대선은 가장 중요한 선거에는 하나인 보궐선거 졌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강서 보궐선거를 김기현 대표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면이라는 걸 김기현 대표가 결정했겠습니까? 그다음 후보 내는 걸 김기현 대표가 결정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승리의 방법을 그래도 알고 있는 분인데 자기 뜻대로 펼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지금 시점에 만약에 용산에서 착각해가지고 용산의 뜻을 관철할 사람을 또 비대위원장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하면요 당의 구성원들이 신뢰는 안 할 겁니다. 그 비대위원장 얘기는 좀 차차 좀 해보기로 하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저랑 인터뷰 때 그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체제 못 간다. 2주면 비대위 뛸 거다. 2주 후면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냥 비판적으로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김기현 대표한테 좀 우호적으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비판적으로 본 게 아니라 저는 현상을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못 버틸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희생양이라고 하죠. 희생양을 찾으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 때문에 강서 보궐선거 지는 사람 없습니다. 강서구민 누굴 붙들고 인터뷰해봐도요.
나 저쪽 당 대표가 김기현이라서 안 찍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거의 99.9%가 만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별개로 다만 대통령이 뭐 강서복으로 졌다고 해가지고 뭐 물러나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희생양을 찾을 거다. 예. 그게 김기현 대표다. 그러니까 뭐 저는 빠르면 2주 안에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이고 예. 그 2주 안에 안 물러나고 왜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본인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될 텐데 2주 만에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좀 끌다가 이제 좀 물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차피 총선이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설사 개인한테는 희생양이 됐으니까 개인은 좀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뭔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라도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네. 그 국민 대다수가 지금 여기 밖에 목동 밖에 나가도요. 국민의힘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거의 뭐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명 붙들고 물어보면은 대통령이 싫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변수를 제외하고 그때 혁신위도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뭐 진짜 환자는 두통이 있는데 다리 긁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뭐 오만 사람한테 평가하고 다니고 예. 뭐 마음이 다친 것 같다. 뭐 코리안 젠틀맨 그러니까 평가만 하고 다니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원장이라 비대위원장 뭐 누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여당 지지율이 낮게 유지되는 거다. 이거를 말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하루면 평가 다 될걸요. 누가 와가지고 뭐 대통령을 잘 모시고 당이 혁신을 되면 이런 소리 하면요. 예. 바로 국민적 관심이 식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는 2부에서도 이어갈 거니까 2부에서 비대위원장 후보 한 명씩 올려놓고 우리 좀 예. 장단점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김기현 대표 만났을 때 대표님 혹시 물러나시게 되면 저한테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저희 네. 둘을 아는 사람이면 전혀 그럴 성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요. 예. 김기현 대표도 남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하고 저도 남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할 거로 보십니까? 전 대표 울산 출마할 거로 보세요? 출마 못할 거로 보세요? 저는 출마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진 않으시겠지만은 본인은 지금 원하는 것 같은 보도는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다 추측이죠. 김기현 대표 네, 아무 말도 추측이죠. 안 하셨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저도 페이스북에 글 썼지만은 안 좋은 모양새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몰려가게 되면은 그게 결코 당에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누가 나중에 당을 이끌던지 간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으로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패장임에도 불구하고요. 패장이라는 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구 때문에 진 건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미 묻고 있어요 국민들이. 예, 지난 강서보궐선거에서 그게 뭐 김기현 대표를 때리려고 국민들이 그 심판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대통령한테 봐라 우리는 당신이 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강서 구민들이 얘기한 거고요. 예.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이미 몽둥이를 때렸다 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진짜 대통령께서 이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은 곤장을 치겠죠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들어보도록 하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하다만 이야기. 이준석 전 대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뭐 글 쓴 것도 그렇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총선에도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 뭐 이 얘기인데 뭐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고양이 목이 방울 달기죠.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방울 달려고 나서야 됩니다. 막 가는 동안에 이제 고양이 핥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계속 달아야 돼요 방울을. 누가 달 수 있을까요? 뭐 용기 있는 사람이 달겠죠.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실타래 중에서 가장 다급하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검법 같은 거잖아요. 아, 연말에 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요? 예. 그거 결단 빠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도 썼지만은 특검법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저는 멍청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보는데 예. 일전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때 이제 제2 요구가 되는데 예. 그러면은 3분의 2가 다시 포결하면은 특검법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뭐 그렇죠. 국회 돌아와서. 예. 근데 이 가능성을 이제 낮게 보고 네. 결국에는 공천 자르기 전에 표결하면은 배신표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공천 과정을 늦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는 뭐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부인하지만은 지금 이미 늦어지고 있어요. 예. 공천 절차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특검법의 조항을 살펴보면요, 헌법 53조에 이런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재의결 시점을 임의로 할 수 있다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의결을 대통령은 15일 내로 판단해가지고 국회로 네. 보내야 되는데 나머지 상정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은 최대한 늦출 수 있다? 민주당은 뭐 3월달에 할 수 있어요. 공천 다 끝난 다음에. 예. 그러면은 지금 공천 잘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란표가 나오는 건 둘째치고 국회 안 나온 분도 많아요. 그러면은 예. 집에서 그냥 TV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모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특검법 통과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대통령한테 모양 빠진 점은 뭐냐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걸 거꾸로 국회가 3분의 2 표결로 넣어가지고 통과되면은 대통령 그때는 임덕입니다.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국익을 위해 지금 다투시느라 지금 전혀 지금 국내 정치를 못 보고 계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누구요? 뭐 이준석 아프면 전 대표요? 아프면 의사.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꼬이시면 정치적으로 좀 훈련이 계신 분들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의 정무 참모, 그러니까 정무를 총괄한 정무수석 자체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분 아닙니까? 아, 지금 정무수석이요? 아니, 지금- 의원 경험은 없긴 하지만 원래 정치권에 오래 있던 사람. 에이, 지금 정무수석은 뉴라이트계의 거두입니다. 뉴라이트 하시는데 거두지 정치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이 지금 비대위를 꾸린다는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후보로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봤을 때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화끈하게 인요한 가죠. 왜요? 예? 왜요? 우선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재미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능 네. 캐릭터로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고죠.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지금 나오는 후보들 보면 원장관, 한장관, 인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 뭐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김한길 위원장 되면 왠지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당이. 당이 터진다는 얘기는 분열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대구 갔을 때 이제 뻐꾸기 탕란론을 얘기했었거든요. 예. 이게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자꾸 이제 뻐꾸기가 알을 낳고 가가지고 네. 보수가 뻐꾸기 키우고 있다 알을. 예.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뻐꾸기 탕란이 되는 거죠. 예. 그 김한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보수 전통적 지지자들하고 의원들 사이에서 반감이 굉장히 셀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뭐 전략적으로는 탁월한 식견을 갖춘 그런 원로 정치인지 모르겠으나 예. 보수 정당의 특성을 이해 못 하시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할 때도 보면은 소위 국민의당 계열 또는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예. 뭐 굉장히 명민하시고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캐치가 빠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수 정당에 대한 이해가 약간 없으셔가지고 그때 바른미래당 내에서 갈등이 많았거든요. 예. 저는 김한길 대표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나 아니면 능력 같은 건 탁월하시다 보지만은 예.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차라리 대통령의 어떤 정무 참모 역할을 계속 하셔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 중진들이 어제 모여가지고 이 비대위원장 고르는 걸 한다고 했는데 중진들끼리 못 고릅니다. 그거는. 왜요? 누가 골라요 그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진들은 딜레마에 좀 빠져 있거든요. 어떤 딜레마? 개혁적인 사람을 고르면은 가장 먼저 자신들한테 칼을 들고 올 것이고, 예. 예. 약간 덜 개혁적인 사람을 고르면은 선거 못 이길 것이고, 예. 이 안에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좀 권위자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밖에 없는데 권위자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대통령께서도 반대로 이제 선거에 대한 컨셉 자체가 어떤지 저는 지금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명확 컨셉 잡고 계시면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예. 저는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아무런 컨셉과 계획이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여러 참모들이 보고하겠지만은 대통령께서 뭐 당신께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되셨지만은 예. 총선이나 지선은 유형이 완전 다른 선거거든요. 뭐 좀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어때요? 예능 캐릭터는 최고라니까요. 비대위원장으로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자 조선일보에는 뭐 인현 위원장 유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능 캐릭터로 좋다는 거는 예. 관심을 끌 겁니다. 국민들의. 예, 인현 위원장이 뭐 회의 주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선하고 또 재미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만 또 가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 받을 질문 뻔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또 거기다 대놓고 나는 아랫목에 도덕을 배웠기 때문에
나라님한테 뭐라 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재미는 있죠 그 얘기가. 근데 예.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두 명의 장관,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한테 또 이제 시선이 모아지는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습니까? 한 장관은 저는 좀 우려가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비대위원장이 되게 되면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제 여기 정치쇼 나와가지고 반농담으로 예. 한 장관이 의외로 그 황교안 대표랑 스펙이 비슷한 게 많다. 예. 예. 학교 나온 곳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 예. 젊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준수한 외모와 또 좋은 이런 지적 능력 예. 이런 걸 바탕으로 보수층의 지지는 받겠지만은 그 황교안 대표도 사실 그 당시에 보수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는데 네.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총선에서. 그런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총선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 특히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예. 자기 희생을 요구받을 것이고 예.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희생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속담을 험지 출마 같은 거 요구받을 예. 테고 그다음 많은 사람을 지금 속아내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정치 이력의 첫 번째 이력을 누구 속아내는 거로 해가지고는 잘 되기 어렵습니다. 적이 많아진다. 적이 많아지죠. 어허. 지금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가서 본인이 개혁성을 드러내기 위해 중진을 쳐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요. 예. 굉장히 적을 많이 만들 거고요. 그거 그러다가 안 쳐낼 수도 없고. 안 하면은 선거 지는 거고 뭐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요 피해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원장관도 똑같지 않아요? 아니 원장관은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좀 나아. 원장은 정치에서 뭐 달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예. 원장관은 이미 정치인들 사이에서 은원 관계가 좀 있습니다. 아, 뭐 오래 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원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원장관님은 당에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이런 카드를 볼 텐데 한동훈 장관은 좀 고생할 거고요. 네.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국회 잠깐 왔을 때 본인은 의총 가가지고 나는 멋있게 이민법이나 이민청 얘기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야를 하고 싶었는데 네. 바로 문 밖에 나서 기자들이 뭘 물어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 회피는 잘했지만은 그게 회피도 하루 이틀이지. 그때는 국회 잠깐 온 법무부 장관이가 회피가 됐던 거지. 네.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번 선거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면은 네. 방문 걸어 나갈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특검법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 뭐 이거 의혹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텐데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너무 어려운 길이다 그거는. 그럼 한동훈 장관 뭐 해야 돼요 총선 때? 법무부 장관 계속해요? 아니면 뭐 출마해요? 저는 지금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고 했으면은 결국에는 험지 돌파 모델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원 유세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지 뭐 비례 나가가지고 아니면 강남 나가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유세해라 이러는데 첫째로는 비례는 연동형이 못 나가고요. 예. 그리고 강남 나가서 유세하는 거는요. 예. 강남 나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한동훈 장관이 좀 쉬운 선택했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유세가 좀 힘을 안 받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한 장관한테 조언을 할 텐데 한 장관에게 총선에서 유의미하게 뛰어들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서울 뭐 강북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서울에서 그래도 닭빙 열세 정도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걸 극복해내는 모습. 저는 한 장관이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정청래 의원이랑 붙인 여론조사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 격차를 봤을 때 한 장관이 개인 득표력은 있다 봅니다. 그럼 지역구 하나만 찍어보세요. 닭빙 열쇠 이제 어디 있어요? 서울에서 한강에 면하지 않은 지역 아무데나 고르면 됩니다. 한강 벨트가 아닌 지역? 한강에 면한 곳이 아닌 곳. 네, 하면은 예. 한 장관이 꽤 주목을 받을 거다. 예.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뭐 저한테 그럼 종로인데. 종로는 진짜 아닙니다. 아 그래요? 종로는 왜냐면요. 종로는 한 장관이 선택하면은 민주당에서 너무 자신 있게 최강의 종로 카드 정세균 총리 꺼낼 겁니다. 아 그래요? 정세균 총리가 종로 이제 지역 관리하신 걸 들어보면요. 네. 거의 이거는 뭐 종로에 누가 나가도 안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희룡 종로 나가면 진짜 황교안 대표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이제 대표로서 책임감을 나가셨지만은 너무 원사이드하게 밀리셨잖아요.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비대위원장 원희룡 장관은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성은 있죠. 네. 네, 주목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근데 저는 원장관 좋아하는 선배인데 사실 이번에 또 정치 활동 재개하신다고 하면서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간증하시고 이런 거. 그게 뭐 종교인으로서는 전혀 문제될 행동 아니고 네.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정광 목사랑 엮이셔가지고 예. 예, 그게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는 후보들 다 좀 별로 아니라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제안 오면 할 거예요? 아니요. 왜요? 전권을 준다. 하고 싶은데 다 해.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전권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다시 쓰이고 있어요. 예. 지금 인류한 전권혁신위원장을 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권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맞느냐. 예. 전권의 밑에 이제 예문으로 이제 달아야지 보니까 인요한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예.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전권이란 단어는 의미 없고요. 비대위원장도 의미가 없고요. 아니 왜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네. 머릿속에 상상했을 때 가장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변했다. 총선에 절박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이준석 전 대표 아니에요?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사람 데리고 오는 생각해보시고 겁니까?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바로 이제 대통령실 거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작사를 낼 건데 예. 그리고 뭐 당도 보면은 지금까지 부역행위했던 사람들 작사를 낼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자기들이 예.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를 좀 보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예. 혹시 신당 각자 차리면 같이 할 가능성 있어요? 전혀 논의한 바 없고요. 네. 하지만 저는 낙준연대 뭐 이런 얘기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뭐 제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히 그 국민들 사이에 그런 기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저는 이낙연 대표님 예전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이낙연 총리님이 총리 관저에서 막걸리 한 잔 저희 지도부에 대접하신 거 외에는 진짜 사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긴밀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건 아직까지 좀 거리감이 있다 봅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근데 그러면 닫아놓을 필요는 없고요. 네. 열어놓고 봐야죠. 금태섭 의원 쪽하고는요. 얼마 전에 좀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금 의원님이 좀 가볍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금태섭 의원님은 분명히 장점이 많은 분이고 예. 좋은데 이제 금태섭 의원님이 그 당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다르다. 저는 정책적으로나 이런 이견이 있는 건 저는 관계없는데 예. 이준석 까기가 약간 삶의 목표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목표대로 사시면 되지 왜 굳이 이준석이랑 같이 하려고 하느냐. 예. 저는 그건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디스하는 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저는 저 까는 사람 대한민국 많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쓰다니까요. 근데 그럼요. 업이 그거인 분들이 있어요. 네, 직업이 그거인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분들은 왜 나랑 같이 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제가 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금태섭 전 의원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독자 신당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제 개인 움직임은 당연히 하고요. 예. 저는 뭐 내일 제가 이제 모레인가요?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양양자 의원님과 또 과학기술 관련해 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양자 의원도 만나 뵀는데 뭐 저는 금태섭 의원도 마찬가지면 만나 뵈는 분마다 되게 장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나가야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어요? 서 있죠. 아 그래요? 요즘 신나게 글 쓰고 있습니다. 예.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이대로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정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총선에서. 지난 한 2년 동안에 장재원 그 띄어쓰기 하고 이선 후퇴로 검색하면은 본인이 이선 후퇴하겠다고 한 게 한 3번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저는 장재원 의원이 뭐 부산시장을 나가기 위해 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하는데요. 부산시장은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나요?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이번 정권의 실패나 아니면 지금까지 부침에 있어서 장재원 의원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산시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뭐 누가 약속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 테고 예. 약속 받지도 않을 테고 장재원은 항상 어쨌든 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국민들한테 임팩트 있게 비춰질지는 왜냐하면 강서 보궐선거 갖고 평가 다시 해보라 그러면요. 강서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장재원 때문에 안 찍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안 찍은 겁니까? 그러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장재원 의원은 이철규 의원에 다 날려도요. 예. 대통령 안 바뀌면 전혀 선거 변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올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직 당대표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었으나 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 당대표로서 네. 앞으로 올 비대위원장에게 네. 당신 말이야 총선 이기려면 이거 해야 돼라고 조언을 남겨주신다면? 비대위원장을 하신 것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예, 최대한 뭐랄까요 차별화를 시도해라. 누구랑요? 대통령이랑. 그럼 대통령이랑
지금 뭐 임기 2년 만 2년도 안 채웠는데 따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같이 가가지고 죽을 겁니까? 뭐 제가 말했던 건 비대위원장 할 정도면 정무감각이 굉장히 떨어진 분인데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시려면은 차별화해라. 그 얘기는 누가 와서 뭐래도 국민의힘 힘들 거다 이 얘기입니까? 차별화하면 되죠. 그 차별화의 수준이 제가 궁금한 건 차별화의 수준이 대통령한테 진언해서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고 그게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차별화라는 얘기는.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랑 뭐 푸닥거리 할 생각해야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저 대선 때 하는 거 못 봤어요? 저 대선 때 보면 대통령한테 말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당이 이기기 위해서 당의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라 하든 간에 푸닥거리 해가지고 당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 대선 때 보면요. 저라고 무슨 뭐 사회성이 결여된 인물이라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것저것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 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많은 국민들이 알 겁니다. 이준석이 별난 인간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진짜 별나신지는 다 이제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니 비대위원장 할 정도로 정무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맡았으면요. 예. 어떻게든 이겨야죠. 그러면은 푸닥거리 해야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과 결별할 각오를 하고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전에 제가 비대위원 처음 했을 때가 12년 전에 네. 박근혜 비대위를 했을 때인데요. 2012년. 네, 2011년. 11년 말에 처음 했을 때인데 그때 놀라울 정도로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잘했습니다. 예. 그때 멤버가 뭐 박근혜, 이준석, 김종인 말할 것도 없죠. 그건. 그때는 대선 1년 남았을 때고 지금은 3년이나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뭐 계속 우리 상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이제는 바뀌길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예, 안 바뀌면 그냥 푸닥거리 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